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평범한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건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제 결혼 생활, 제 삶 전체를 뒤집어 놓은 그날에 대해 이제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조명 장비 업체에서 기사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동네 미용실에서 일하셨죠. 그리 넉넉하진 않았지만 없이 사는 정도는 아니었고 열심히 일하신 부모님 덕분에 저와 남동생은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에 끌렸어요. 무대든 카메라든 사람들 앞에서 콘텐츠가 완성되는 그 순간이 좋았달까요? 고등학교 때 교내 축제를 거의 혼자 기획한 적이 있는데 무대 세팅부터 프로그램 순서, 출연자 섭외까지 제가 다 했거든요. 선생님들이 이거 학생이 한 거 맞냐고 물었을 때 처음으로 확신이 생겼어요. 나중에도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요. 이후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졸업하자마자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들어갔어요.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키우고 콘텐츠를 기획하는 쪽이었는데 처음엔 정말 바닥부터였습니다. 선배들 커피 타고 회의실 정리하고 새벽까지 자료 정리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돈을 받으면서 버텼고 주말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친구들 모임도 거의 못 갔고 연애는 꿈도 못 꿨어요.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수두룩했고 밥을 굶는 게 습관이 된 적도 있었어요. 체력적으로 한계가 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저를 잡아준 건 단지 하나뿐이었어요. 제가 관여한 프로젝트가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받을 때의 그 쾌감, 그걸 한번 알아버리니 일을 못 놓겠더라고요. 그때 그 고생을 하며 이 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실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을 읽을 줄 아는 노련미가 있어야 하고 타이밍을 잡을 줄 아는 눈치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자기가 맡은 일에 목숨 거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능력도 필요했죠. 전 그걸 몸으로 배우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업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어요. 30 넘어서는 꽤 의미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어요. 업계에서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 꽤 될 정도가 됐고 수입도 안정됐어요. 이후 운이 좋게 서울에 집도 장만할 수 있었죠. 승진하고 일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면서 저만의 원칙을 하나 세웠어요. 실력 없는 사람한테 자리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하거나 사정이 딱해도 이 바닥에서 실력 없이 올라가면 결국 다 무너지거든요. 예전에 윗사람이 지인 한 명을 밀어넣기 식으로 팀에 배치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린 걸 바로 옆에서 봤어요. 그때부터 저만의 철칙이 됐습니다. 그 원칙 때문에 미운 소리도 많이 했지만 거꾸로 그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일에만 매달리니까 친구들이 넌 남자 필요 없겠다고 자주 놀리곤 했어요. 뭐 정작 일에 치여서 연애할 틈이 없었던 거지 저라고 안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답니다. 가끔 새벽에 빈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있을 때면 너무 외로웠어요. 다들 퇴근하고 텅 빈 층에 저만 불 켜놓고 앉아있으면 이게 사는 게 맞나? 무엇을 위해 일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요. 그렇게 우울감이 깊어질 때쯤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김준혁이었어요. 준혁이를 처음 본 건 업계 지인들이 모인 술자리였어요. 이쪽 일하는 사람들끼리 가볍게 모인 자리였는데 준혁인 누군가의 친구로 와 있었죠. 배우라고 했어요. 대단하다. 그 나이에 그 자리까지 올라가신 거 정말 멋있어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진심이 담긴 말투였어요. 보통 이 업계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원하는 눈빛이 섞여 있는데 준혁이는 좀 달랐어요. 순수하게 감탄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디 출신이냐, 누구 밑에서 일했냐 같은 식의 질문도 없이 그냥 감탄만 연발하는 게 오히려 귀여웠어요.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형식적인 이야기를 나눴는데 준혁이는 유독 제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글와글 떠들고 있을 때도 저한테 시선을 고정하면서 집중하는 게 느껴졌고요. 준혁이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생각 외로 공통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겹치는 지인도 꽤 있었어요. 좁은 업계다 보니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그 지인들 덕분에 준혁이와 저는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마주칠 기회가 많았고 몇 번 더 같은 자리에서 보면서 차츰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준혁이는 무명 배우였지만 꿈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어요. 한 번은 둘이 따로 밥을 먹게 됐는데 자기 배우 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거든요. 역할 하나 잡히면 감지덕지고 오디션 10번 보면 9번은 탈락이라고요. 근데 그걸 말하면서도 표정은 밝았어요. 그래도 연기할 때가 제일 살아있는 느낌이야.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이건 못 놓겠어.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보통 결과가 없으면 포기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뀌기 마련인데 준혁이는 자기를 안타깝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강하게 믿고 있는 듯 했어요. 그게 저에겐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나는 늦게 뜨는 사람이야. 분명 내 시대가 올 거라고 믿어.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눈으로 말했어요. 배우 경력이 오래됐지만 이렇다 할 작품을 하지 못하던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허황되지 않고 순수하게 보였습니다. 매일 계산적으로 사는 제 일상에서 실력이니 성과니 효율이니 그런 잣대 없이 그냥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 좋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고 정식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준혁이는 제가 바쁠 때도 절대 투정을 부리지 않았어요. 답장이 늦어도 아무 말 없이 기다렸고 새벽에 일이 끝나면 근처까지 와서 묵묵히 기다려주기도 했거든요. 한 번은 새벽에야 일이 끝나서 나왔는데 준혁이가 건물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냐고 물으니까 1시간쯤? 이라면서 웃더라고요. 미리 말하면 부담될까봐 그냥 온 거라고 하면서요. 그날 같이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었는데 새벽 공기 속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 먹는 라면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만난 지 1년쯤 됐을 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준혁이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 저도 나이가 있으니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준혁이의 수입이었죠. 배우 활동은 단역이 간간히 잡히는 정도였고 연기 레슨을 하며 벌이를 하고 있다곤 했지만 그건 수입이 들쭉날쭉했어요. 일이 없을 때도 있었고 통장이 바닥을 치는 달도 있었어요. 사랑한다고 그런 현실을 못 본 척하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었죠. 준혁아, 난 결혼하면 현실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금 이 상태로는 솔직히 불안하긴 해.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은 없어. 다만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을 뿐이야. 다른 건 다 괜찮지만 이것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했어요. 제 말에 준혁이도 한참을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곤 이내 자기 비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 그걸 위해 만나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배우로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를 저에게 조목조목 설명했어요. 자기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연기 스타일이 있고 그쪽으로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꺼내놓더라고요. 윤서야, 나 지금 부족한 거 알아. 근데 난 반드시 해낼 거야. 그때까지만 믿어줘. 충분히 계획적이었고 근거 없는 허세 같진 않았어요.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언제 기회가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준혁이는 적어도 그 불확실함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혁이는 언제나 제 서포트를 정말 잘했어요. 늘 제 곁에서 뚝심 있게 서 있어 줌으로써 위로가 돼주는 사람이었죠. 강한 척하지만 혼자 있으면 무너지는 게 저거든요. 그런 제 뒤를 이 사람이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능력은 아직 부족하지만 됨됨이는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 모습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수입 문제는 함께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정리했죠.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시댁 인사를 하게 됐어요. 처음 만나뵈러 가는 길에서 알게 된 건데 사실 시어머니가 결혼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거더라고요. 준혁이한테 좋은 사람이면 놓치지 마라고 재촉하셨다고 했어요. 처음 뵌 시어머니는 예상 밖이었어요.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소녀 같은 분이었거든요. 웃음이 많고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쾌활한 분이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으며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시아버지는 옆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고 가끔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그렇지 맞아 하고 맞장구를 치곤 하셨어요. 분위기는 다행히 화기애애했어요.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처음엔 가벼운 이야기였어요. 어디 사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이런 것들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질문이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윤서 씨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첫 만남에서 그걸 물어보나 싶어서 좀 당황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혹시 결혼하고도 그렇게 바쁜 거예요? 일이 너무 많으면 준혁이가 외로울 수도 있잖아요.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어요. 대답을 얼버무리면서 제 표정이 점점 굳었는데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시곤 아차 싶었는지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내가 실례했네. 우리 준혁이가 외동이라서 그래요. 워낙 괜찮은 애라 누구한테 보내도 아까운 아들이라서 내가 좀 선을 넘었네. 이해해줘요? 웃으면서 다시 제 손을 잡았고 시아버지도 집사람이 워낙 아들을 아껴서 그래요 라고 덧붙이셨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 문제니 부모가 좀 민감하게 나오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다만 시어머니와 준혁이 사이가 유난히 가깝다는 건 좀 걸렸어요. 보통 모자 사이가 아니라 거의 친구처럼 붙어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식사 내내 시어머니가 준혁이 앞에 반찬을 덜어줬고 준혁이도 자연스럽게 어머니 물잔을 채워줬어요. 시어머니가 준혁아 이것도 먹어봐 하면 준혁이가 엄마가 먼저 먹어 하며 서로를 살뜰히 챙기더라고요. 둘이 음식 주고받으며 웃는 모습이 식사 내내 이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오히려 거기에 끼지 못하는 분위기였고요. 그 모습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제 결혼 상대자의 모습으로서는 좀 찜찜하긴 했어요. 나중에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준혁이한테 뭔가를 속삭이는 걸 봤는데 제가 오니까 바로 말을 끊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요.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신경이 쓰였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 한구석에 걸렸는데 애써 떨쳐버렸죠. 이후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준혁이의 모든 결정을 대신하기 시작했어요. 예식장을 어디로 할지, 날짜를 언제로 잡을지, 식수는 어떻게 할지. 심지어 청첩장 디자인까지 시어머니가 의견을 내시는 거예요. 준혁이한테 물어봐도 엄마한테도 물어볼게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 의견 말고 우리 둘이 정하자. 우리 둘 결혼인데 어머니가 계속 의견 내는 게 불편하다 라고 했더니 이를 전해 들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윤서는 바쁘잖아.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 피곤하지. 내가 도와주면 너희 둘 다 편하니까 그러는 거야. 도와주는 건지 끼어드는 건지 그 경계가 묘했어요. 제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되는 시기였거든요. 예식장도 제가 다른 곳을 보자고 했더니 거긴 날짜가 안 맞아. 내가 알아본 데가 제일 나아 하면서 넘어갔고, 청첩장 시안도 제가 수정하고 싶다고 했더니 이미 인쇄 들어갔어. 빨리 정하는 게 나아서 그런 거니까 넌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제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 드레스 피팅 날도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드레스는 어쨌니 저 드레스는 어쨌니 하며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골랐지만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게다가 제게 이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윤서야, 결혼 준비는 내가 할 테니까 넌 준혁이 서포트나 좀 더 신경 써줘. 준혁이가 요즘 중요한 시기거든. 무슨 중요한 시기인진 모르겠지만 요지는 결혼 준비보다 아들 챙기라는 거였어요. 그런 말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참다 못해 준혁이한테 내가 결혼 당사자인데 왜 어머니가 다 모든 순서에 다 껴서 결정하려고 하시냐 라고 했어요. 그러자 준혁이가 엄만 그냥 열성적인 거야. 하나뿐인 자식 결혼은 시기니까 본인이 좀 신경 쓰고 싶으신가 봐. 미안해 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의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더 깊이 따지기엔 피곤해서 넘어갔어요. 묘한 건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저를 엄청 띄워준다는 거예요. 양가 친척들 모인 자리에서는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연예계 쪽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거든. 준혁이가 복을 받았지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동네 분들을 만나면 우리 윤서 같은 훌륭한 며느리 어디서 또 만나겠냐 라고 하고요. 주변에서는 며느리 자랑을 저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좋은 시모 만났네 라고 했는데 저한테만 건네는 말의 온도는 좀 달라서 의아했어요. 사람들 앞에서의 그 시어머니와 저한테 보여주는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이라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선을 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살갑게 굴고 불편하게 하면서도 또 배려하는 척하는 시어머니. 확실히 나쁜 사람이라고 잘라 말하긴 어려운 그런 미묘함이 있었어요.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매번 들었고 결국 저는 그 긴가민가함 때문에 넘어갔던 것 같아요. 확신이 없으면 문제 삼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결혼식까지 올리게 됐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생활이 시작됐어요. 준혁이는 배우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레슨도 다니고 간간히 오디션도 보러 갔는데 여전히 이렇다 할 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일이 없는 날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 시기에 제 일은 더 바빠졌어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겹치면서 밤샘이 잦아졌는데 이러다가 집이 엉망이 되겠다 싶어서 가사 도우미를 쓰자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준혁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돈 쓰지 마. 내가 할게. 어차피 나 시간 있잖아. 준혁이가 자진해서 빨래, 설거지, 장보기까지 불만 없이 도맡았고 생활비를 포함한 모든 경제적인 부분은 제가 맡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준혁이 수입은 워낙 불안정하니까 집안 경제는 사실상 제 월급으로 돌아갔어요. 준혁이는 그 사실에 고마워했어요. 당신이 밖에서 벌어오니 내가 살림을 도맡는 게 당연하지 라고 하면서요. 제가 지쳐서 늦게 들어오면 맛있는 식사가 차려져 있었고 예민해져서 이따금 짜증을 내도 오늘 힘들었구나 하면서 군말 없이 받아줬어요. 한 번은 프로젝트가 없어질 뻔해서 멘탈이 나간 적이 있었어요. 집에 와서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그러자 준혁이가 밤새 제 다리와 팔을 마사지해줬어요. 그 정성과 마음이 너무 고마웠죠.
회사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오면 준혁이가 있으니까 괜찮았어요. 결혼 생활 자체도 행복했어요. 주말에 둘이 집에서 함께 취미 생활을 하고 장 보러 함께 나가고 날씨가 좋으면 편하게 입고서 근처로 산책을 나가고 그런 소소한 일상이 정말 행복했어요. 별것도 아닌데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요. 밖에서는 늘 날이 서 있었는데 집에서는 준혁이 옆에서 마음 놓고 편히 있을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제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준혁이는 한 번도 잔소리를 하지 않았고요. 그때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결혼 참 잘했다고요. 이렇게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아껴주며 살아가면 된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새 준혁이의 배우 활동이 더욱더 줄어들었어요. 오디션도 안 보러 가고 레슨도 취소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슬럼프인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점점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늘어가고 하루 종일 집에서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날이 무척 많아지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신경 써서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직접 작품에 꽂아주는 건 제 원칙에 어긋나니까 제 인맥을 써서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했어요.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캐스팅 미팅을 연결해 주거나 신인 배우들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에 제 이름을 걸고 추천도 해줬어요. 제 이름을 걸고 누군가를 추천한다는 건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제 신뢰가 걸린 거니까요. 그만큼 준혁이를 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준혁이가 하나같이 거부했어요. 어차피 안 될 거야. 그런 건 나한테 안 맞아. 지금 컨디션이 너무 별로야. 다음에. 핑계가 매번 달랐습니다. 한 번은 정말 좋은 기회를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제 소신을 어길 정도의 기회였어요. 제 지인이 연출하는 독립영화에 조연급 배역이 하나 비었는데 나름대로 제작비가 꽤 크게 잡혀있는 큰 규모의 작품이었거든요. 시나리오도 탄탄했고 감독도 전작에서 이미 영화제 수상 경력이 있는 검증된 사람이었어요. 준혁이 나이대에 딱 맞는 역할이어서 지인에게 부탁해 미팅 겸 오디션 자리를 마련해줬어요. 이 정도 기회가 그냥 굴러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서 준혁이가 최선을 다해 준비해주길 바랬죠. 그런데 이번에도 준혁인 그런 거 안 해 라고 잘라 말하더라고요. 왜? 괜찮은 작품인데. 감독도 좋고 배역도 자기 나이대에 맞는 거야. 자기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매력적인 역할이고. 독립영화는 내 방향이 아니야. 갑자기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황당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지금처럼 급한 와중에 방향을 따질 처지인가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까지 좋은 기회를 직접 만들어 왔는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지인한테 민망하기도 했고 제 얼굴에 먹칠을 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대체 뭘 하고 싶은 건데? 일을 아예 안 하고 싶은 거야? 물었더니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면서 침묵했어요. 뭐가 문제인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꿈을 포기한 건지 다른 걸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무기력해진 건지 물어봐도 답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때부터 준혁이와의 사이에 미묘한 온도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어딘가 어긋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대화가 줄었고 제가 말을 걸면 아 같은 짧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제가 일하는 방식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은근히 비꼬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가 후배한테 전화로 업무 지시를 하고 있었는데 끊고 나니까 준혁이가 넌 사람한테 왜 그렇게 명령조로 말해? 라고 하더라고요. 업무 통화였는데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이건 일이야. 이렇게 해야 오해가 안 쌓여. 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무서워하지. 강압적이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불쾌해서 섭섭했어요. 예전에 준혁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거든요. 화가 나는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에 시댁 모임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제게 노골적으로 요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준혁이한테 전속 매니저를 붙여줄 수 없냐, 아예 작은 소속사라도 만들어줄 수 없냐는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줄 수 없는 요구인데 계속 말씀하시기에 그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요구인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전혀 납득하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네가 그 바닥에서 위치가 있으면 내가 말한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너무 어이없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참았어요. 그러다 이번에 또 모이자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가봤자 같은 요구를 반복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러자 며칠 후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온 거예요. 윤서가 너무 바쁘길래 내가 왔지. 우리 귀한 며느리랑 아들 얼굴이나 보고 가야겠네.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상황을 보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급격히 굳었어요. 그때 마침 준혁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싱크대 앞에서 거품 묻은 손으로 접시를 닦고 있는 준혁이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시어머니 표정이 확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 같기도 했고요. 아마도 준혁이가 살림을 도맡고 있다는 걸 알고서 화가 나신 것 같았죠. 준혁이가 엄마 왔어? 하면서 돌아보자 어머닌 그냥 왔어 하면서 억지로 웃었어요. 그날은 그렇게 30분 정도 앉아 계시다가 별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차를 내드렸는데 반도 안 드시고 나가셨죠?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참견이 시작됐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어머니로부터 불쑥불쑥 전화가 왔어요. 준혁이 뭐하고 있냐? 밥은 먹었냐? 요즘도 살림하고 있는 거냐? 야근하는 날에는 집에 일찍 좀 갈 순 없냐? 라고 하시고요. 처음엔 그냥 걱정이려니 하고 넘겼는데 이 횟수가 점점 잦아지더라고요. 이틀에 한 번은 꼭 전화가 왔고 안 받으면 준혁이한테 전화해서 윤서는 왜 전화를 안 받냐? 라고 했어요. 그렇게라도 어떻게든 제 일과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희 퇴근 시간, 누구 만나는지, 주말 계획이 뭔지를 다 알고 싶어 하셨어요. 한 번은 주말에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나갔는데 시어머니가 준혁이한테 윤서는 주말에 어딜 가냐? 누구 만나냐? 라고 캐물었다는 거예요. 준혁이가 회사 사람들이랑 밥 먹으러 갔어요 라고 했더니 남자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물었다 해요. 그 이야기를 준혁이한테 들었을 때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전하는 준혁이의 태도도 화가 났고요. 그러다 제가 일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던 날에 전화를 해서는 준혁이가 아픈 것 같다면서 당장 집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 중요한 미팅이 잡혀 있었는데 아프다는 말에 내팽개치고 급하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그냥 가벼운 근육통이었어요. 운동하다 어깨가 좀 뭉친 정도였죠. 파스 하나 붙이면 끝나는 걸 가지고 저를 부른 겁니다. 준영이도 미안한 표정으로 나 괜찮은데 엄마가 좀 오버했나 보다 하더라고요. 참다 못해 준혁이한테 화를 냈어요. 당신은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하는 거야? 왜 자꾸 어머니가 우리 일에 끼어들게 하는 거냐고. 어머니 전화 때문에 나 오늘 미팅 빠진 거는 알아?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준혁이는 당황하면서 내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확실하게 말할게 라고 사과했어요. 앞으로는 선을 지키겠다고요. 저는 그때 준혁이가 정말 반성한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화낸 걸 준혁이가 또다시 고스란히 시어머니한테 전했습니다. 다음 날 저 혼자 있는 집에 시어머니가 찾아왔거든요. 다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초인종을 눌러대기에 급히 나갔더니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따지더군요. 윤선아, 준혁이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 엄마가 아들 걱정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연락하는 게 그렇게 화가 나고 분통 터지는 일이니? 거실까지 신발도 제대로 안 벗고 들어오면서 따지더라고요. 여태껏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준혁이한테 확실히 말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그걸 전해서 시어머니를 불러들인 꼴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준혁이한테 한 말은 부부 사이의 일이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끼어드실 일 아니라고요. 뭐? 부부 사이? 아들이 기죽어 사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살림하는 게 기죽어 사는 거예요? 제가 경제적인 부분을 전부 맡고 있는 건 아시고요? 시어머니란 이름으로 지금 저에게 선을 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악의적으로 저 괴롭히려는 거 다 알아도 여태껏 참았는데 대체 왜 이러세요? 뭐가 악의적이야? 너희를 걱정하는 거라고 걱정! 어머니, 이런 식이면 저도 이 결혼 생활 유지하기 어려워요. 생활비 전부 제가 대고 있고 이 집도 제 명이에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제게 하신 행동 정리하면 충분히 이혼 사유 되고요. 준혁 씨 가진 거 없이 맨몸으로 내쫓을 수 있어요. 그걸 바라시면 이혼할게요. 어머니가 그 귀한 아들 직접 챙기시죠? 제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때까지 아무리 참견을 해도 며느리가 이혼이라는 말을 꺼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아들이 쫓겨날 수 있다는 현실을 처음 직면하니 입이 벌어진 채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쾌활하고 에너지 넘치던 어머니가 갑자기 쪼그라들어서는요.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태도를 바꿨어요. 윤서야, 내가 좀 심했어.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하며 사과를 하는데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코끝이 빨개지고 눈물이 볼을 타고 내리는데 진심인지 연기인지 그땐 구분이 안 됐습니다. 이윽고 외출했던 준혁이가 들어왔고 제가 직접 이야기의 전말을 전해줬어요. 그러자 준혁이도 저한테 사과하며 내가 잘할게. 다신 이런 일 없게 할게. 라고 하더군요. 준혁이 표정도 심각했어요. 이혼이란 말이 준혁이한테도 충격이었나 봐요. 전 우선 한 발 물러섰어요. 당장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고는 확실히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돌아갔고 그 뒤로 한동안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 이제 좀 나아지겠거니 했어요. 사람이 사과했으면 반성을 하지 않겠냐고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 준혁이랑 둘이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준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충격받은 것 같아. 좀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아니, 엄마가 잘못한 건 맞긴 한데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따진 건데 결국 제가 심하게 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센 거였나? 이혼까지 꺼내는 건 오바였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이혼이란 카드가 아니었으면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을 게 분명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제가 강하게 나간 이후 준혁이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표면적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자존심이 상한 사람처럼 행동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짧게 대답하거나 일부러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집안일도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싱크대에서 그릇이 쌓여 있어도 모른 척하고 빨래가 밀려도 하지 않고요. 매번 제가 일 끝나고 와서 정리해야 했죠. 어느 날 레슨도 그만뒀다고 하길래 왜라고 물었더니 할 맛이 안 나서라고만 했어요. 이유를 더 물어봐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배우 활동을 이어가는 것 자체를 포기한 것 같았어요.
오디션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안 하고 대본을 읽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몇 달 넘게 계속되니까 제가 직접 물었어요. 준혁아, 대체 뭐가 불만이야? 솔직하게 말해. 그랬더니 준혁이가 그간 하고 싶던 말을 터뜨렸어요. 그래, 솔직히 말할게.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 큰 기회를 가져다 줄 줄 알았어. 난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하고 있는데 넌 왜 나한테 그런 자리 하나 못 만들어줘? 애매한 오디션 같은 거 말고 독립영화 조연 그딴 자리 말고 제대로 된 역할을 줘야 나도 보람이 있을 거 아니야.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하면 그런 하찮은 자리를 내미는 거야? 제가 어이가 없어서 무슨 자리? 그건 당신이 직접 노력해서 만들어야지. 내가 어디까지 해주길 바래? 그렇다고 내가 신경을 아예 안 썼어? 기회를 만들어줘도 얕보고 싫다고 한 건 당신이야. 당신의 능력에 비해 너무 과한 걸 바라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준혁이가 이렇게 답했어요. 과한 거? 시켜나 보고 과한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제대로 된 기회를 가져오고 그런 말을 하라고. 나랑 엄마 무시하는 것 좀 적당히 하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저와 결혼한 이유가 뭐였는지를요. 저를 통해 뭔가를 얻으려 했던 거예요. 자기한테 주어진 기회는 전부 거부하고 허울 좋은 일만 기대하면서 결국 제가 나서주길 바란 거였죠. 이래서 나랑 결혼했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보여줬던 살뜰함, 애정, 다정한 모습들이 전부 이것을 위한 투자였나 싶으니까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한테 보여준 모습들이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계산이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사기니까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서 오래 생각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반짝이던 준혁이의 눈빛, 반드시 해낼 거라고 하던 자신감, 제 곁을 지켜주던 그 순간들, 그게 다 가짜였을까? 아니면 진심이었는데 변한 걸까?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 말이에요. 그렇게 준혁이한테 실망한 뒤 전 더 일에 매달렸어요. 집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준혁이도 저한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밥도 따로 먹는 날이 많아졌고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은 생활이 이어졌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도 반갑지 않았고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회사 후배가 조심스럽게 저한테 물었어요. 언니, 혹시 요즘 언니 스케줄 물어볼 만한 사람 있어요? 업계 중 어떤 사람이 제 회사 사람들한테 돌아가면서 제 스케줄이나 근황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후배는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면서 자연스러운 대화 중에 물어본 게 아니라 일부러 연락해서 물어봤다는 느낌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니 준혁이의 지인이었어요. 그 점이 소름 끼쳤지만 그냥 일에 관련된 게 아닐까 하고 넘길 수밖에 없었죠. 근데 또 비슷한 시기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늦게 퇴근하고 주차장으로 나왔는데 낯선 남자가 제 차 근처에 서 있다가 제가 나오니까 빠르게 걸어가더라고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한 번은 우연이라고 치겠는데 며칠 뒤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미팅하고 나왔는데 같은 남자가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척하면서 제 쪽을 보고 있었어요. 버스가 와도 안 타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는데 그 어색한 동작이 오히려 확신을 줬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소름이 돋아서 카페로 다시 들어갔는데 심장이 두근거려서 한참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느 순간 시어머니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는 걸 알았어요. 전까지는 일일이 참견하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준혁이한테 물어도
엄마 요즘 바쁜가 봐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미행 느낌이 드는 것도 시어머니가 조용한 것도 준혁이 반응도 다 찜찜했어요. 이 세 가지가 묘하게 맞물리는 느낌이었거든요. 뭔가 돌아가고 있는데 저만 모르고 있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신고할 수도 없었고 대신 그 다음 날부터 의식적으로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에 준혁이의 생활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외출을 하고 늦게 돌아왔어요. 어디 갔냐고 물으면 친구 만났어, 운동 갔다 왔어 라고만 했는데 운동을 다녀온 사람 같지도 않았고 어쩔 땐 옷에서 술 냄새가 난 적도 있었어요. 한 번은 새벽 4시가 넘어서 들어왔는데 제가 이 시간에 어디 있었냐고 물으니까 아는 형이랑 술 마셨어 하더라고요. 형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냥 배우 선배. 내가 어디까지 설명해야 해? 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부부 사이는 더욱 나빠졌어요. 제가 말을 걸면 귀찮다는 듯이 반응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핸드폰만 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대화 좀 해보자 라고 했더니 준혁이가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뭘 대화해? 당신은 맨날 일에만 관심 있잖아. 나한테 관심이나 있어? 솔직히 말하자. 내가 당신한테 관심을 안 줘서 이 사달이 난 거야? 뭐부터 잘못된지 정말 모르겠어? 또 그 얘기야. 정말 질린다. 그러고는 방문을 닫아버렸어요. 쾅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이 결혼 안에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끌려가면 안 된다고 느꼈어요. 한편으로 미행 느낌이 점점 확실해졌어요. 제가 늦게 퇴근하면 항상 같은 차가 뒤에 있었거든요. 검은색 소형 SUV. 하루는 일부러 평소와 다른 길로 퇴근했어요. 한적한 골목길로 빠졌더니 그 차가 똑같이 따라왔습니다. 확실한 미행이었어요. 회사 보안팀한테 부탁해서 주차장 CCTV를 확인했더니 그 차 번호가 열흘 넘게 같은 시간대에 찍혀 있었어요. 보안팀이 매일 오는 차라고 했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날 일부러 늦게 나가면서 남자가 차에서 내리는 걸 기다렸어요. 남자가 제 차 쪽을 살피고 있을 때 뒤에서 거기 서세요 라고 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는 이미 켜놓은 상태였고 미리 부탁한 보안팀이 뒤쪽 출구를 막고 있었어요. 보안실로 데려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누가 시킨 거예요? 솔직히 말하세요. 남자가 입을 다물었어요. 아무리 봐도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다리를 떨면서 벽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꺼내서 경찰에 신고하는 신용을 했어요. CCTV 열흘치 다 있어요. 지금 경찰 부르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갑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할래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말할래요? 남자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어요. 그쪽 시어머니가 다 시킨 겁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흥신소 직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뢰한 내용은 제 퇴근 시간, 만나는 사람, 특히 다른 남자와의 접촉이나 꼬투리 잡을 만한 게 있으면 뭐든 찾아오라는 거였어요. 증거 보여주세요. 남자는 결국 자기 폰을 꺼내서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며느리 약점이 될 만한 건 뭐든 잡아와라. 이혼할 때 쓸만한 것으로, 이런 식의 메시지였죠. 날짜를 보니 시어머니가 제게 사과하고 돌아간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보낸 메시지였어요. 제게 미안하다 하고 흥신소에 의뢰를 넣은 거예요. 아들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시키려는 공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했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시어머니한테도 이걸 모르고 있었을 리 없는 준혁이한테도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들의 이중성에 구역질이 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울고불고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다음 수를 두는 게 중요했죠. 결심한 저는 그 자리에서 남자한테 말했어요. 돈 더 줄 테니까 이번엔 우리 시어머니랑 남편을 조사해 주세요. 당신을 역으로 고용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남자가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니 잠시 뜸을 들이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흥신소를 역으로 고용한 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일상을 유지했어요. 준혁이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평소처럼 들어오고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에서 준혁이 얼굴을 보는 게 힘들었지만 얼굴에 티가 나면 안 되니까 꼭 참았습니다. 일주일 뒤 첫 보고가 왔어요. 준혁이 행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어요. 준혁이가 외출해서 간 곳은 알고 보니 강남 쪽에 있는 유흥업소였어요. 낮부터 룸에서 놀고 있는 사진이 찍혀왔습니다. 여자를 끼고 술을 마시는 그런 곳이었죠. 함께 있는 사람들 몇 명도 기록돼 있었는데 배우 선배라고 했던 사람이 그 업소의 단골이었어요. 사진을 보는데 온몸에서 힘이 빠지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열심히 돈을 버는 동안 이 사람은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곧장 제 계좌를 살펴봤어요. 제 통장에서 직접 빠진 건 없었는데 의심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준혁이가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돈을 따로 빼갔거든요. 이것저것 필요하다며 매달 일정 금액을 따로 빼갔는데 처음에 몇십만 원이었던 게 어느 순간 100만 원이 넘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워낙 바빠서 일일이 확인을 못한 거였어요. 근데 흥신소 보고서를 보고 나서 추적해 보니까 실제로 쓴 돈의 대부분은 유흥비와 도박으로 빠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빼돌린 돈이 누적으로 상당했습니다. 매달 규칙적으로 눈에 안 띄게 제가 바쁜 걸 이용해서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준혁이가 불법 도박장을 드나들고 있던 거예요. 서울 외곽에 있는 사설 도박장에 정기적으로 출입하고 있었고 출입하는 사진과 장소까지 다 찍혀 있었어요. 도박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준혁이 사진을 봤을 때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정도였어요. 분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허탈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사람을 못 알아보는 사람이었구나 싶어서요. 흥신소가 이내 시어머니의 동선을 추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 아파트 단지에 정기적으로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출근한 시간대에 맞춰서요. 아파트 CCTV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준혁이한테 비밀번호를 받은 거였죠. 흥신소 직원이 시어머니가 집에서 나오는 장면도 따로 촬영했는데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제가 집에 돌아와서 확인해보니 서랍에 있던 제 재산 관련 서류들, 통장 사본, 보험 증서가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정리할 때 항상 같은 순서로 넣어두는 습관이 있는데 그 순서가 틀어져 있었거든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써먹으려고 미리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부 기록으로 남겼어요. 흥신소에서 받은 유흥업소와 도박장 출입 사진, 영상, 돈을 빼간 내역, 아파트 CCTV 캡처 등을 전부 정리해서 변호사한테 가져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이건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확실하다고요. 불법 도박에 가정 경제 횡령까지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고 저는 준혁이한테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가족끼리 밥 한 번 먹자 라고 했어요. 한동안 같이 식사를 안 했으니까 자연스러운 제안이었죠. 준혁이는 갑자기 왜? 라고 물었지만 그냥 오랜만에 같이 먹고 싶어서 라고 했더니 좋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흔쾌히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윤서야, 요즘 얼굴이 좀 야윈 것 같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하는데 그 걱정하는 척이 역겹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룸이 있는 식당에 준혁이, 시어머니, 저 셋이 모였어요. 그리고 한 사람 더, 제 변호사가 대기하고 있었죠. 궁금하지도 않은 안부를 몇 마디 주고받곤 했어요. 두 사람은 제가 진실을 아는 걸 몰라서 그런지 화기애애하더군요. 그저 비싼 밥을 먹는다는 것에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뻔뻔하고 염치 없는 사람들인지 한 번 더 알게 되니 구역질이 나올 것만 같았죠. 이제는 살가운 모자 사이로 보이지 않고 비열한 공모자들로 보이더군요. 음식이 나왔지만 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어요. 해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죠. 시어머니와 준혁이가 휘둥그레한 눈으로 서류를 바라봤어요. 이게 뭐니?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눈을 하고요. 어머님, 그리고 준혁아, 저 할 말 있어요. 오늘 이것 때문에 모이자고 한 거예요. 첫 번째로 꺼낸 건 흥신소 의뢰서와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 캡처 사진이었어요. 어머니, 저를 미행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명목으로 붙이셨는지도요. 제가 모를 줄 아셨죠? 저도 이런 짓까지 하셨을 거라고는 예상 못해서 당혹스럽긴 했어요. 물론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전부 이해되긴 했지만요. 시어머니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더라고요. 들고 있던 수저가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하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자료를 꺼냈어요. 두 번째는 준혁이의 유흥업소와 도박장 출입 사진이었어요. 준혁아, 운동하러 나간다더니 여기 갔더라? 그동안 왜 그렇게 바쁜가 했더니 이래서 그랬던 거구나? 그치? 일 그만두고 아예 쓰레기처럼 살기로 했다는 거. 나한테 언질해주지 그랬어. 그럼 내가 집이라도 비워줬을 텐데 말이야. 준혁이가 사진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이 벌어진 채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현금 흐름 내역이었어요. 그간 준혁이가 빼간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가 전부 기록돼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찍고 들어가는 CCTV 캡처와 서류 봉투를 들고 나오는 사진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하나씩 쌓일 때마다 시어머니와 준혁이 표정이 무너져 내렸어요. 룸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아무 말도 못하기에 문을 열고 밖에 있던 변호사를 불렀어요. 변호사가 룸 안으로 들어오면서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입니다. 유책 배우자 사유로 준비했고 형사 고소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준혁이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말했어요. 합의든 재판이든 알아서 골라. 뭐든 쫓겨나는 건 똑같겠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무너졌어요. 의자에서 주저앉을 듯 울기 시작했죠. 난 준혁이를 위해서 그런 거야. 준혁이가 윤서 너 때문에 기죽어서 사는 게 불쌍해서 그런 거야. 네가 애가 없어서 엄마 마음을 몰라서 그래. 저는 참고 있던 말을 꺼냈어요. 그렇게 아들이 불쌍하면 아들을 세워주지 왜 열심히 사는 며느리를 끌어내려요. 그리고 댁 아들이 제 돈으로 술집에 가고 도박을 하는 게 제가 잘 나가서 그런 건가요? 이걸 다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시어머니가 대답을 못했어요. 입만 달싹거리다가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으니까요. 이번엔 준혁이가 매달렸어요. 윤서야, 내가 잘못했어.
내 자격지심이 너무 커졌나 봐. 괜히 당신한테 화풀이하고 투정 부린 것 같아.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 내가 여태 당신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잖아. 한 번만 봐줘. 다 고칠게. 눈물까지 보이면서 제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뿌리쳤어요. 준혁아, 지금까지 네가 한 행동을 단순히 투정이라고 미화하지 마. 넌 범죄를 저지른 거야. 그게 네 진짜 모습이고. 그리고 네가 고칠 거 목록 한번 말해봐. 유흥, 도박? 매달 내 돈 빼돌린 거? 거짓말? 어머니가 내 집에 들어와서 서류 빼가는 건? 그중에 뭘 고칠 건데? 뭐부터 고칠 건지 말해봐. 준혁이는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겠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 진심으로 사랑했어. 사랑하는 사람 돈으로 도박하고 술집 가는 게 사랑이야?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자리를 사랑한 거야. 이젠 제발 좀 비겁하게 굴지 말자. 이 이야기를 듣던 시어머니가 방향을 바꿨어요. 울음을 그치더니 갑자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윤서야, 고소는 취하하자. 나랑 준혁이를 범죄자로 만들 거야? 이건 가족 일이잖아.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지. 협박과 동정 사이를 오가더라고요. 울다가 사정하다가 슬쩍 협박조로 바꿨다가 한 번은 이러면 너도 업계에서 좋은 소리 못 들을 거야 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 말에 제가 피식 웃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감정을 오가는 사람은 절대 진심이 아니란 걸 아니까요. 시어머니는 지금 반성하는 게 아니라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손을 조용히 떼어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를 미행시키고 제 집을 몰래 드나든 건 어머니가 한 일이에요. 범죄자로 만든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랑 준혁 씨 본인들이고요. 저한테 가족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제 아니니까.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합의하시겠습니까? 재판으로 가시겠습니까? 시어머니와 준혁이는 서로 얼굴만 봤어요. 아무 대답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연락은 변호사 통해서 해. 룸을 나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윤서야! 윤서야!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돌아보지 않았어요. 식당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됐어요. 증거가 일방적이었으니까 준혁이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왔고 위자료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빼돌려진 현금 전부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불법 도박 건은 별도로 처리됐고요. 집도 당연히 제가 가져갔고 준혁이는 빈손으로 나갔어요. 이게 시어머니가 가장 두려워하던 결말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에 들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준혁이가 복도에서 저한테 다가왔어요. 한참 서 있다가 미안해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의 사과에는 무게가 없었거든요. 대답 없이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이혼 후 바로 회사에 복귀했어요. 신기하게도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고 새 프로젝트에 바로 투입됐어요. 동료가 요즘 표정이 좋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 그런 거겠죠. 퇴근하고 빈집에 들어갈 때 가끔 외롭긴 했는데 그건 결혼 생활 동안 느꼈던 외로움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 외로운 것보다 혼자인데 편한 게 100배 나았습니다. 주말에 혼자 카페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떠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어요. 준혁이는 이혼 후 배우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갔다는 소식만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가끔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와요. 뭐라고 쓰는진 모르겠어요. 읽지도 않고 차단해버렸거든요.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생각해요. 제가 끝까지 참기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제 인생은 나락으로 향했겠죠? 그날 미행자를 붙잡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그 생각을 하면 아찔합니다. 제가 그때 한 선택이 제 인생을 구한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